예, 월요일에 전해드리고 있는 코너죠. 귀로 듣는 창업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도 안정환 창업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컨설턴트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죠. 지난주에는 이제 KBS가 제작한 다큐 프로그램인 차이나 스피드를 통해서 지금 중국의 아주 무서운 이 피지컬 AI 기술 속도를 좀 짚어봤는데요. 오늘은 이 충격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좀 그 해법을 짚어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 다큐를 함께 보면서 많은 청취자분들이 불안감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중군 로봇이 공장을 채우고 있고 AI가 사무직을 대체하고 있고 이 속도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남았습니다.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답을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공지능이 어떤 물리적인 실체를 가지고서 아주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을 가져오셨다는 건데 어떤 답을 가지고 오셨나요? 뭐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창업인재 국가, 창업이 인간이 직업이 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왜 나왔는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역사를 조금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한 교육 정책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가 기술 혁명을 만날 때마다 반복해온 위기와 그 해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음, 인류가 기술 혁명을 겪을 때 어떻게 좀 헤쳐왔는지 그걸 짚어주시는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까요? 1811년 영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산업혁명이 한창이던 시절 방직공들이 공장으로 몰려가 기계를 부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러다이트 운동이었죠. 예, 기계가 내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공포가 폭발한 음, 겁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7년 후인 1848년 칼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을 발표합니다. 마르크스가 그 책을 쓴 배경이 바로 기계가 모든 생산을 담당하게 되면 그 생산물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의 질문이었어요. 네. 기계가 다 만드는데 노동자는 무엇으로 먹고 사는가? 그래서 나온 답이 공동생산, 공동분배였습니다. 네, 사실 지금 AI가 이제 우리 일자리를 다 대체하면 어떻게 하냐, 막연한 이런 좀 불안감이 있는데, 당시에도 이제 기계가 처음 나오면서 우리 일자리 다 뺏기는 거 아니냐, 이런 공포가 좀 만연해 있다는 건데, 당시 공산주의 그 출발이 사실 기술혁명에 대한 공포가 맞닿아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마르크스의 문제의식이 자체는 틀리지 않았어요. 기술이 노동을 대체할 때 생기는 분배 위기, 이건 진짜 문제였고, 지금도 진짜 문제입니다. 근데 해법이 틀렸어요. 공동 분배 시스템의 문제점은 한 가지를 해결하지 못해요. 화폐의 기반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화폐는 인간의 노동력을 기준으로 만들어줍니다. 내가 1시간 일하면 얼마, 이 교환 비율이 화폐 가치의 음, 뿌리거든요. 근데 생산은 기계가 하고 분배만 하면 그 돈의 가치 자체가 흔들립니다. 소련이 무너진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생산성과 분리된 분배는 결국 인센티브를 주고 시스템 전체를 붕괴시킵니다. 사실 이 AI 시대에 들어서면서 기본소득 얘기가 좀 나옵니다. 예, 여기저기서 들리는데, 이런 이야기도 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근데 기본소득이라는 게 단기간에 잠깐 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본소득 논의가 끝도 없이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소득 지지자들 논리는 이래요. AI가 일자리를 없애니까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때까지 국가가 기본생활비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그 돈의 가치는 어디서 오는가라는 질문 앞에 막힙니다. AI가 생산한 가치를 세금으로 걷어서 나눈다는 건데 그러면 인간의 노동 없이 돌아가는 경제에서 화폐의 가치가 무엇을 기준으로 가치를 갖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기본소득은 일시적인 처방은 될 수 있어도 구조적인 해법이 아닙니다. 1929년 대공황도 사실상 생산성과 분배 시스템 사이에 불균형이 폭발한 사건이었기 때문이죠. 생산성, 노동이랑 어떤 화폐의 가치를 뗄 수가 없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좀 화폐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인간이 새로운 생산성의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AI가 만드는 생산물을 소비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네. AI는 만들 수 없는 새로운 가치를 인간이 직접 창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음, 그게 바로 창업이죠. 문제를 발견하고 해법을 설계하고 시장을 만들어내는 행위. 이것은 아직 AI가 대체하지 못한 인간 고유의 영역입니다. 인간이 가치 창출의 주체로 남아야만 화폐 시스템이 유지됩니다. 제가 이거 창업을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경제 시스템의 생존 문제로 보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오스트리아 출신의 경제학자 조지프 슌페터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1942년에 내놓은 개념이 바로 창조적 파괴입니다.
기존 산업이 혁신에 의해 무너지고 그 자리에 새로운 산업이 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자본주의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엔진을 돌리는 사람이 바로 창업가 앙띠프레너입니다. 슌페터는 마르크스와 출발점은 비슷했습니다. 둘 다 자본주의는 내부 모순으로 결국 무너진다로 봤거든요. 네. 근데 결론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르크스는 그러니까 공산주의로 간다라고 했고 슌페터는 그 붕괴 에너지 자체가 혁신의 연료다라고 했습니다. 오, 그렇군요. 붕괴 에너지 자체가 혁신의 연료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슈페터는 어떤 사람이었을지 궁금한데, 어떤 사람이었나요? 자신의 이론을 가지고 증명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어떤 경제학 논리를 공부해가지고 창조적 파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앙티프레너라는 개념을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사회가 발전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한 사람이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야기한 창업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스티브 잡스 같은 천재형 인물이 아니에요. 슌페터는 창업가를 새로운 조합을 시도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천재가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자원, 기술, 아이디어를 새롭게 엮어서 시장에서 가치를 만들어낸 사람이라는 거죠. 자, 기존 사례를 한번 보죠. DJI를 만든 왕타오라는 사람은 처음엔 그냥 드론을 좋아하는 대학원생이었습니다. 에어비앤비 창업자들은 방이 2개가 있는 아파트에서 에어 매트리스를 빌려주는 것부터 시작을 했고요. 네. 우버도 택시가 잘 안 잡히는 날 밤에 불편하면서 출발했습니다. 기존 자원의 새로운 조합, 이게 슌페터가 말한 창업가의 본질입니다. AI 시대에도 인간이 가치 창출의 주제로 남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신데, 지금 이 슈페터의 이론이 지금 시기 다시 좀 주목을 받아야 된다고 보신 이유는 뭔가요? 자, 사실 슌페터는 말년에 비관론자가 됐습니다. 창업가 정신이 결국 대기업의 R&D 부서에 흡수가 되고 관리화되면서 혁신의 불꽃이 꺼질 거라고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AI 시대에 역설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오히려 AI에게 흡수되면서 개인 창업가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챗 GPT가 나온 지 2년 만에 네. 1인 스타트업이 수십억 매출을 올리는 사례가 쏟아지고 있고요. 미국에선 AI 솔로프 러너, 혼자서 AI를 활용해 회사 전체를 운영하는 1인 창업자가 새로운 경제 주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비만약을 가지고 네, 그 네. 배달하는 앱을 만들어 가지고 노숙자 출신이었던 사람이 1조 원 금액의 회사를 만든 경우도 있었습니다. 슌페터가 틀린 게 아니라 타이밍이 달랐던 거죠. 창조적 파괴의 규체가 대기업에서 개인으로 오는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네. 혁신으로 기존 산업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이제 새로운 산업이 들어서는 과정인데 이때 이 주체가 창업가 개인이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창업 인재를 육성하는 나라로 가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재능 있는 소수를 발굴해서 지원하는 구조예요, 현재는. 창업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팀한테 지원금을 주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에게 사업화 자금을 연결해주는 방식이죠. 네. 이거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방식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풀이 너무 좁다는 거죠. 결국 창업 영재를 또 하나의 엘리트 트랙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수능으로 줄 세우고 스카이로 거르는 것과 구조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슌페터가 말한 창조적 파괴는 소수의 천재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시도 속에서 나옵니다. 이미 재능 있는 소수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창업 인재를 길러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이 왜 무서운지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DJI, 딥시크, BYD. 이 기업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처음부터 세계를 바꿀 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중국이 무서운 이유는 천재 한 명이 아니라 수억 명이 동시에 시장에 뛰어들고 그 밀도 속에서 예상치 못한 혁신이 등장한 데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건 그 밀도입니다. 창업 영재를 찾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창업 언어를 쓸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찾는 나라와 만드는 나라, 이 차이가 10년 후를 가를 겁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바둑, 게임, 축구, 반도체에 이르기까지 경쟁력 있는 중국과 미국을 가볍게 압도하는 인재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게 우리나라이기 때문이죠. 네,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게 이제 창업형 인재를 길러야 한다. 모두 창업가가 돼야 한다. 모든 사람이 창업 언어를 쓸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아주 간단한 질문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초등학교 5학년 아이에게 너 나중에 뭐가 될 거야?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뭐 얘기하죠. 의사, 선생님, 공무원. 이렇게 있는 직업만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 직업들이 다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물어봐야죠.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라는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네. 창업 교육의 핵심은 거창한 사업 계획서가 아니라 세상의 불편함을 발견하고
해결 방법을 상상하고 작게 시도해보는 경험을 삼는 겁니다. 예로 핀란드에는 초등학교부터 기업가 정신 교육을 정규 과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고등학교에서 실제 스타트업 프로젝트를 팀으로 운영하고 그 결과를 졸업평가에 반영합니다. 이 나라들이 인구 대비 창업 밀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건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유치원부터 시작을 해서 중학교 때는 창업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고등학교 때는 작은 스타트업을 실제로 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교 때는 전공 이외의 창업 도전 자체가 제도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틀에 박힌 직업 중에 미래를 그리는 게 아니라 어떤 기업가 정신, 창업 정신을 좀 교육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이런 창업 정신 교육을 유치원부터도 시작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이게 사실 그 공산주의나 자본주의 종교처럼 사상 교육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치원서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아이들은 원래 놀이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거든요. 블록을 쌓다가 무너지면 왜 무너졌는지 생각하지 않고 다시 쌓잖아요. 그게 이미 창업의 기본 사고 방식입니다. 문제인식, 시도, 실패, 개선. 미국의 교육 스타트업 런전이라는 게 있는데 이 원리를 게임화해서 5살 아이들에게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역할극을 통해 가격 책정, 재고 관리, 고객 응대를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했습니다. 아이들이 배우는 게 아니라 노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시장의 기본 원리를 몸으로 익히는 것이죠. 네. 이 창업 정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시대의 문제점 해결법을 찾는 그 과정을 좀 익힐 수 있게 하자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 방법이 바로 창업 시뮬레이션 게임이라고 좀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런 시뮬레이션, 이런 교육들이 실제 좀 창업 감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게 완벽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비행기 조종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 비행 전에 수백 시간 시뮬레이터 안에서 씁니다. 근데 아무도 쓸모없다고 하지 않아요. 창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창업의 가장 큰 장벽은 실패에 대한 공포입니다. 우리나라는 한 번 사업에 실패하면 신용불량과 사회적 낙인이 따라붙는 구조입니다. 그러니 아무도 쉽게 뛰어들지 못합니다.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망해도 됩니다. 가상의 자본으로 가게를 열고 시장 상황을 읽고 경쟁자와 싸우고 망하면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미국의 와튼 스쿨에는 창업 시뮬레이션 게임을 전교 MBA 과정에 포함시켰고 음, 그 수업을 거친 학생들의 실제 창업 성공률이 유의미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실패가 끝이 아니라 데이터라는 걸 몸으로 익히게 되는 거죠. 네. 창업 시뮬레이션 게임을 좀 활용해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근데 이런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이때 결과가 좋았던 아이만 계속 또 기회를 받는 구조가 되면 또 줄 세우기가 되는 것 아닐까. 이런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업 교육은 또 하나의 영재 선발 과정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시뮬레이션의 역할은 이 아이가 창업에 소질이 있는지 없는지 거르는 게 아니라 모든 아이가 창업 근육을 키우는 훈련 도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공부를 하잖아요. 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이유가 사실은 19세기에 공장에 대량으로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모아서 가르쳤던 게 시작이었던 겁니다. 음, 근데 지금은 스스로의 직업을 만드는 사람이 필요한데 거기서 뛰어난 사람을 찾는 건 필요한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창업을 할 때 기초적인 창업 근육을 키워야 된다는 것이죠. 네. 어떤 아이는 창업을 하게 될 거고 어떤 아이는 창업자 마인드를 가진 직장인이 될 거고 어떤 아이는 아이디어를 파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길을 가든 스스로 가치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산업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각자의 길을 좀 개척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사람은 직장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이디어를 파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이디어를 판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은 창업을 직접 해야만 수익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도 실행 자본이나 능력이 없어서 그냥 묻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만약 검증된 아이디어 자체를 보상해 줄 수 있는 플랫폼이 생긴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미국에는 아이디어 마켓플레이스 플랫폼 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전문가가 검증하고 기업이나 투자자가 구매하는 구조이죠. 슌페터가 말한 새로운 조합이 꼭 직접 창업으로 실현될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디어를 설계하고 파는 것 자체가 하나의 직업이 되는 세상, 이게 창업 생태계 저변을 진짜로 넓히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KBS 다큐 프로그램 차이나 스피드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AI, 피지컬 AI가 빠르게 발전하는 와중에 우린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좀 천천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 끝으로 정리 한번 해주실까요? 자, 마르크스가 기계가 노동을 대체할 때 공동분배가 답이라고 했지만 틀렸습니다. 케인스 이후 기본소득률은
분배는 맞지만 화폐 기반을 흔들었죠. 슈페터는 달랐습니다. 창조적 파괴의 주체인 창업가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야 경제가 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창업가는 천재가 아니라 새로운 조합을 시도하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슈페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차이나 스피드에 맞서는 우리의 전략은 속도 경쟁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스스로 가치를 만들 수 있는 나라. 유치원부터 창업 언어를 배우고 시뮬레이션으로 실패를 경험하고 아이디어 자체가 직업이 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창업은 이제 일부의 선택이 아니라 창업이 인간의 직업이 되는 사회가 되어야만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어떻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길을 찾을 수 있을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인사이트를 던져주신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정환 창업 컨설턴트였습니다.